의료 기재화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는 정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긴장감 있게 저희는 항상 이런 과정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인구사 사태와 대해서 바이오헬스 기재화나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강사님으로는 일단 보건의료단체하나의 정책실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재활의학과 전문이시죠. 정영준 강사님 모시고 한번 서로 알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되겠습니다. 인정 말씀을 하겠습니다. 보사가 이제 가짜 약인데 이 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자리인데, 이게 제가 포커스를 아주 쉽게 원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제가 잘 못해가지고요.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여기 오셔가지고 이야기 들으시는 거니까 이 언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말고 좀 뭐 다른 이야기들을 좀 들으려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렇게 대전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작을 하면, 예. 일단 인보사가 뭔지를 가지고 지금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보사는 이제 무릎 퇴행 관절염에 치료하는 무릎 퇴행 관절염을 치료하는 이제 주사제인데, 세계 최초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세포 치료제고요. 유전자 치료제라는 거는 유전자 조작을 한 세포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건데, 아무튼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허가사항이거든요. 허가사항에 보시면 이제 이 1핵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1핵은 그냥 연고세포고, 2핵에 보면 TGF-베타1의 유전자가 트랜스펙션 되어 있는, 형질 전환되어 있는 콘드로사이트, 이제 그 연고세포가 이게 이제 이 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일반적 주의사항에서도 읽어보면 이 약의 주성분 중 하나인 형질 전환된 TGF-베타1 유전자 도입 동전 연골 유래 연골세포, 이거를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을 무릎 관절경에 직접 투약하는 다른 의약품들하고는 연구해본 바가 없는 신기한,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무릎에다가 저희가 무슨 약을 개발해가지고 원래 시판을 하려고 하면 그 전에 무릎에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표준 치료로 투약하는 히알루론산이나 스테로이드 같은 것하고의 상관관계를 한번 연구라도 해본 직한 한데, 허가되기 전에 그런 걸 한번 하고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를 이 식약처 허가사항에서 이렇게 밝힐 정도로 좀 이상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금기사항에 보시면은 이 약은 이제 살아있는 동종 연골 유래 연골세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지금 뒷부분에서도 나올 이야기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 약이 이제 연골세포가 아닌 것을 밝혀진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연골세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험한 세포인데, 아무튼 식약처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약이 44일 정도 있다가는 사멸한다. 그래서 별로 위험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이 약은 그렇게 빨리 사멸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약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기대 효과라는 거는 이 약이 이제 살아있음으로써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재생효과, 유전자 조작을 했기 때문에 재생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제 주장을 안전하다고 하는 주장과 사실 이 약을 허가했을 당시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주장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 기본 전제가, 그 이야기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피슈젠 이제 홈페이지가 거의 닫혔는데, 그 전에 이제 보면은 이 약을 애초에도 이렇게 방사선 조사를 해서 이렇게 투입한다고 하는 이런 마크를 붙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인보사의 경쟁력은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상업성이 우수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약효가 뛰어나다는 건데, 사실 약효 부분에는 여기로도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 질병 진행 지연, 뭐 이 정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재생효과는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이렇게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 약으로 이 티슈진이 무려 시가총액 3조 원 정도가 넘는 그런 기업이 됐다는 점에서는 좀 황당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작용 기전 같은 거를 제약회사에서 광고를 할 때는 이 면역세포를 유인해서, 이 가설입니다, 가설. 자기네들 가설인데 이 가설을 마치 해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구조 개선, 기능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는 약이다, 혁신적인 약이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보사 관련해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주장한 어떤 타임 스케줄을 보시면은,
최초의 이 약은 94년에 초기 물질 개발 연구에서 시작을 한 약이에요. 근데 이 94년 에피소드는 이 약을 처음에 개발한 이간희 교수라고 하는 정형외과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미국의 지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조사도 지금 받을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분하고 그 코롱의 이제 최근에 이제 회장직을 사퇴한 이용렬 회장, 코롱이 이제 3대죠. 그 사람 3대인 이용렬 회장하고 고등학교 친구예요. 그래가지고는 술자리에서 우연찮게 이간희 교수를 만났는데 이간희 교수가 TGF-베타라고 하는 이 성장인자를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신경세포에다 넣어주면 신경도 재생할 수 있고 연골에다 넣으면 연골도 재생할 수 있고 근육에다 넣으면 근육도 재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해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시작했다. 이게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간희 교수는 이 연골세포만 만든 게 아니고 이 TGF-베타를 그 유전자 형질 전환한 신장세포도 만들었다고 주장했고 근육세포도 만들었다고 주장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연골세포 그러니까 티슈진에서 만든 콘드로사이트에서 7번째라고 해서 이게 티슈진 C 샵7이라고 불리는 이 세포만 성공을 하고 상용을 한 것이거든요. 나머지도 이제 이런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안 해본 게 아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이 회사를 차렸고 이제 이나대 교수는 99년부터는 연구비만 받는 연구교수를 하다가 2003년에 그만뒀고 그 후에 이제 한국식약처에서 먼저 이렇게 항상 승인 신청을 하면 일상을 승인해주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항상 이제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한국에서 임상 3상을 다 승인하고 허가까지 받은 약을 미국에서 임상 시험을 지금 상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몇몇 가지 에피소드가 터지면서 이제 지금의 이 사기행각이 밝혀진 이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롱티슈지는 재밌는 회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골관절염 관련돼 있는 이 임보사를 제외하면은 임상 지금 뭐 전임상 단계나 임상 시험의 이상 중간까지도 제대로 들어간 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코롱티슈지는 그냥 임보사라는 약 하나만을 위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재밌는 이야기라는 게 보통의 이제 이런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제약 회사들이 한국에도 이제 상당히 사기성 높은 회사들이 많지만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뭐 이제 암표적 치료제를 개발하면 한 4-5개 개발해가지고 뭐 임상, 2상, 1상 막 딸려가거든요. 근데 이 티슈지는 아주 명확하게 임보사 하나만을 위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티슈지는 이번에 이제 임보사건이 밝혀지면서 이제 논란이 된 게 사실 이제 다 이제 그런 결론 알고 계시니까 연골세포가 아니고 신장세포라는 건데 이 신장세포는 이제 인간의 신장세포 중에 이제 갖고 있는 STR 검사라고 하는 이제 유전학적 대통 검사를 했을 때 신장세포라는 것이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신장세포가 아니고 이 세포예요. HEK293이라는 세포예요. 이 세포는 어떤 세포인지를 일단 이 세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세포는 이 293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신장 쪽에서 유래될 수 있는 세포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조합을 해봐서 만들어낸 293번째 세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느냐? 이 세포가 엄청나게 증식이 잘 돼요. 무한증식주라고 불리는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 몸으로 치면은 암세포 같은 건데, 세포는 보통 이제 몇 회 이상 그 세포가 증식이 되면 사멸하거든요. 근데 이 세포는 사멸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이 세포가 이제 실험 같은 걸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였던 거죠. 특히나 이 바이러스를 벡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형질 전환한 어떤 세포를 만들려고 하면은 바이러스 벡터가 많이 증식돼 나와야 되거든요. 그 증식을 시킬 때 이제 배지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증식시킬 때 배지로 사용한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HEK293이고 HEK293을 지금은 구글이나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이게 생명공학 하는 사람들은 아주 너무나도 흔히 쓰는 세포고 이 세포를 이제 막 이렇게 분양해 줍니다. 나 분양받을 수 있나? 이런 거 막 이제 그 브릭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이게 지금 세포가 좀 부족한데 분양받을 수 있냐고 누가 여기 오시면 분양해드릴게요 하는 분양하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가지고 레트로바이러스를 가지고 어떤 유전자 형질 전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많이 쓰는 세포 중에 하나다. 파이프라인으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 세포는 그래서 핵형이 인간하고 달라요. 카리오타입이 달라서 염색체가 막 2개 이상 갑자기 64개 마구 이상하게 되어 있고 일반적인 저희 몸에 있는 그런 세포는 다른 세포입니다. 그 부분을 일단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사전에 이제 이거는 약간 말씀드리는데 유전자 치료제라는 것들이 지금 국내에서는 요번에 유전자 형질 전환 최초의 이제 치료제 허가를 임보사가 받은 거지만
국제적으로 이제 유전자 치료제는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유전자 치료제는 대부분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암 치료에 국한해서만 해외에서는 허가됐거든요. 보시면 이제 지질분해 효소 결핍증이라고 해서 이런 아주 특정 유전자가 결핍돼가지고 생긴 아주 희귀한 질환, 뭐 1000만 명에 한 명만 이렇게 발생하는 질환, 그리고 다른 치료 방법이 없고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유럽에서도 허가해 준 거고요. 이 흑색종 같이 이제 악성 종양이고 치료제가 거의 없는 경우에 이런 약들을 허가한 것이에요. 근데 이보다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퇴행관절염이라는 거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의 환자분이 있고, 그리고 퇴행관절염이라는 건 사람이 이제 노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퇴행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퇴행 질환이고 흔한 질환인데 이런 질환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 거는 전 세계에 한 건도 없다. 그러니까 기본 전제로 이걸 알고 있죠. 그럼 이제 임보사 사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보사 사태가 이제 처음 발생한 거는 식약처가 이제 이 임보사의 아까 그 약이 연골세포가 아니고 이구상세포였다 라는 걸 밝혀서 밝혀지기 시작된 게 아니고, 코롱이 여기 보시면 코롱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조 판매 중지를 요청하면서 밝혀진 거예요. 스토리 자체가 한국의 식약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코롱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중지를 했다는 거를 식약처에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처음부터 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면한다 뭐 이런 사족을 붙여가면서 대단히 이 코롱과 이 식약처는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에도 되게 이상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보통은 이 자발적 유통 중지를 해서 문제가 있는 약을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분석하겠다, 아니면 뭐 여기에 대해서 사후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뭐이 약은 이렇게 해서 사면하니까 안전하다 이런 사족을 막 식약처가 붙일 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세포가 바뀐 것은 언제 어떻게 알았냐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식약처가 3월 22일에 우리 처에 알려줬으면 3월 29일에 최종 결과를 보고해서 3월 29일에 코롱이 스스로 자발적 중지를 하고 3월 31일에 판매 중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식약처는 코롱이 중지하고 나서야 한 거예요, 이틀 있다가. 그리고 이제 밝혀진 경위도 이 서류를 보면 미국 FDA에서 계약 생산기간 검증 차원에서 이제 요구해가지고 알았다라는 게 식약처 보도예요. 식약처가 이렇게 보도한 내용 자체를 보면 좀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 22일날 이 세포치료제인데 세포가 전혀 허가받은 거랑 다르다 그러면은 당장 일단 중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취소는 안 하더라도. 근데 무려 지금 7일간 코롱에게 시간을 줬고, 후에 이제 밝혀졌지만 이 7일간 27명의 환자가 더 주사를 맞았어요. 사실은.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계속 밝혀졌고, 그 다음에 그 3월 29일날 이 보도자료 자체에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아주 이렇게 서슴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 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좀 냄새가 났다. 코롱을 상당히 이렇게 비호하는 그런 이제 제스처가 보이고, 이게 쟁점이 뭐냐면 3월 22일에 보고받고 31일에 자발적 판매 중지까지 7일간을 끌었고요. 그 다음에 이액 소멸과 안전성에 대해서 과도한 설명을, 본인들이 이건 해본 게 아니잖아요. 이때는 3월 29일에 사실 코롱은 이후에 식약처는 이후에 밝혔는데, 코롱 생명과학으로부터 이 2액이나 1액을 받아서 실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식약처가 직접 실행하지 않겠지만 그걸 뭐 여기 유성에 있는 뭐 생명과학 연구소나 아니면은 뭐 서울대나 뭐 이런 대학의 연구소에 보내가지고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게 정상적인 원래 과정인데, 한 번도 이 세포액이 뭔지를 밝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FDA 검증 차원에서 시행 검사를 알고도 이거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FDA는 이런 검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알고도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제 발표를 미뤘을까 하는 걸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뒷부분에 제가 이 법안에서 이야기했지만 첨단재생 바이오 법안이 당시에 보건복지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월 28일에 통과돼 이 법안이.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이냐면, 이런 유전자 치료제나 줄기세포 치료제나 세포 치료제는 이제 중앙약식이나 약사법에 규정받지 않고 별도의 트랙을 따라서 신속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이거든요. 이 첨단재생 바이오 법안이라는 법안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법안의 그 국회 상임위 통과 시기에 사실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이 3월 22일에 식약처가 판매 중지하고 언론에 이슈가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거는 보건복지 상임위 통과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법안이 결국은 이 임보사 때문에 막혔거든요. 법사위에서.
법사위에서 4월 4일인가에 막힙니다. 법사위 통과를 못해요. 공사가 터졌는데 라고 그 바른미래당 지금 이제 좀 유명해지신 오신환 의원이 거기 그 법사위 위원회는 당시에 질의를 합니다. 인보사 사태가 터졌는데 이게 좀 불안하지 않냐, 이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 완화식으로 이렇게 통과시키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바른미래당이 막아준 꼴이 됐는데,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무려 이 식약처가 벌인 행태가 이제 매우 의심이 되고, 또 의심이 되는 이유가 이후에 식약처장이 그 법사위원회에 출석해가지고 거의 40분 동안 이 법안 통과를 해줘야 된다고 열변을 토해가지고 사실 또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전성 확인이나 자료 파악 능력이 전혀 부재하다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주가 폭락을 정무적으로 막으려고 한 게 아니냐. 3월 22일에 식약처에 그 코롱에서 알려줬다고 하면, 코롱 내부는 사실은 3월 5일에 다 알았다고 하거든요. 코롱 생명과학 내부는 이 공식적인 거예요. 저희 가설이 아니고 3월 5일에 전부 다 알았대요. 코롱 생명과학 안에. 그럼 3월 5일에 3월 22일까지 뭐 했느냐? 코롱 생명과학 측이 그 차티 그룹하고 큰 돈을 투자한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3월 22일에 식약처에 알려줬고, 식약처는 7일 동안 이 법안 통과 때문에 이걸 끌다가 결국은 보건복지비 상임위 통과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사실 이거 통과하고 나니까 그냥 법사위는 갈 줄 알고 알려준 이런 황당한 케이스의 어떤 사건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15일이 됐을 때 중간 보고를 다시 해요. 식약처가. 이 중간 보고가 또 황당한데, 4월 15일이면 이제 한 2주 이상 흘렀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제 검사를 해본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저희가 이런 유전활동 개통 검사 말고도 이제 뭐 PCR을 돌려본다던가, 아니면 다른 뭐 엘라이자 기법을 이용해서 뭘 한다던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코롱 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서류를 제가 검토한 거예요. 그동안 2주 동안. 그리고 코롱이 제출했던 서류를 보니까 자기네들이, 식약처가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는 연골세포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본인들 식약처에 명피하는 이야기밖에 없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 가설인데 식약처가 이 서류상으로는 이 세포가 연골세포라고 하는 점을 인지를 하는 거고, 실제로 코롱이 지금은 이게 신장세포다, 293세포라는 걸 알렸다고 하면 그냥 허가 취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4월 15일에. 근데 4월 15일에 허가 취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죠.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니까. 왜 허가 취소를 안 하냐라고 하니까, 이 세포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이후에 소송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식약처가 그래서 이제 신장세포도 확인했다고 하고, 허가 취소도 안 하고, 그리고 PCR이나 여타검사는 4월 중순 이후에 늦게 진행하겠다라고 또 밝혔어요. 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태를 보였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이제 환자들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HEK293이라고 하는 이제 무한증식주 293 세포를 투여받은 거 아닙니까? 이 인보사 사태는 이렇게 우리가 한번 다시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세계 최초로 종양 유발 세포를 무릎에 주입받은 사건이에요. 사실은 사건이. 거꾸로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제약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이 세포가 뭔지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거의 한 4,000명이 세계 최초로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를 무릎에 주입받은 사건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건인 거를 본인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니까 이제 장기 추적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코롱한테 15년간 장기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하라고 한 거예요. 코롱은 가해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그리고 환자들은 피해자잖아요. 가해자한테 피해자를 15년간 추적 관찰하려고 하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화 추적 조사 정도로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세포를 주입받은 게 지금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뭐 문제 제기를 해도 뭐 본인들은 뭐 모르겠다 식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일 그 당시 4월 15일에 저희 시민사회단체들을 열받게 한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야 되는데, 여기 갑자기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약품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추진해가지고 이 법으로 이거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근데 이 법의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국회 자료 첨단 바이오법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희귀질환 치료용 혁신 바이오의약품 우선심사, 개별 맞춤형 단계별 사전심사, 조건부 허가, 이게 주 내용이에요. 이 안에서 물론 이제 사정으로 항상 뭐 줄기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문구는 레토릭으로 다 들어가 있죠. 하지만 이 법은 누가 봐도 이렇게 간소화시켜서 신속 처리해주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 법이 어떻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거꾸로 이런 문제가 더 생기게 할 수 있는 법이에요.
이런 황당한 주장을 끝까지 할 정도로 시각처는 완전히 썩어서 있는 상태였다는 걸 저희가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제가 분노에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3일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사이에 국회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국회 토론회 한번 하니까 또 이제 언론에서 이제 많이 보도가 되고 하니까 이제 시각처가 조금 바빠지고 한 상황에서 5월 3일이면 이제 벌써 코롱이 자발적 중지하고도 이제 벌써 한 달하고 좀 지났잖아요. 5월 3일이 이 미쓰비시 산업회가 어떤 회사냐면은 이제 일본의 제약회사인데 2017년에 코롱의 인보사를 기술협회랑 맺어가지고 이제 수입하기로 했던 회사예요. 이제 유전자 치료제나 세포 치료제는 이거 화학제제랑 달라가지고 그 기술협약을 수출하는 게 훨씬 돈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한 4천억짜리 기술협약을 했는데, 미쓰비시 산업회가 2017년 11월인가에 돌연 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도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을 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소송 중이에요. 근데 미쓰비시 산업회가 갑자기 5월 3일에 폭로를 해요. 문서를 하나 공개하고, 무슨 문서냐면 2017년 2월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던 지금 인보사의 주 성분이 이부삼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시각처나 저희가 이제 인지한 시점보다 무려 2년 전에 미국에 있는 코롱 티슈진이 그걸 알았다고 하는 페이퍼를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소송에서 더 승산을 높이기 위해서 클레임을 건 거예요. 이 얘기 조금 하면, 그래서 당시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왜 5월 3일이 됐을 때 미쓰비시 산업회가 이거를 이야기했을까? 애초에 그럼 2017년에 계약 파기할 때도 이 세포가 다르다는 거를 공개했으면 됐는데, 이제 그 부분은 미스터리이긴 한데 세 가지 가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미쓰비시 산업회가 알고 있었으나 이 액이 그 이제 293 세포라는 거를 밝히는 순간 본인들이 이제 소송 대상이 코롱생명과학과 코롱티춘이 파산해가지고 자기네들 계약금이나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고 끝날 상황. 이거를 이제 걱정했을 가능성이 1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지금 이제 인보사 사태가 막 발생하면서 이상한데? 우리한테 뭔가 이 세포가 무슨 세포인지 알 수 있는 무슨 정보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막 찾아보다가 이 페이퍼를 발견했을 가능성.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런 기술협약에는 그 특허가 걸려있기 때문에 비밀 유지 조항이 다 걸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쓰비시 산업회가 이 코롱에서 받은 문서나 코롱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약의 정확한 성분에 대해서 공표할 수 없는 조항이 걸려있어서 안 하고 있다가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공표가 됐으니까 본인들이 이제 클레임에다가 넣었을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2017년 2월에 이미 미국에 있는 코롱 티슈진은 이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고 293이라는 걸 알았다는 게 밝혀졌어요. 5월 3일.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5월 3일에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 당연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저희는 그 다음 주에는 허가 취소를 하고 뭔가 상황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밝혀진 거를 따르면은 2017년 7월 12일에 이미 식약처 허가 당일에 코롱생명과학과 티슈지 미쓰비시가 회의를 한 것까지 지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세포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혀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걸 했지요. 5월 21일에 2달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제 검찰청 앞에서 코롱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찰에 고소고발하고 식약처장을 퇴진하라고 이제 저희가 하고, 국회에 가가지고 또 우리 정의당 윤소아 의원님하고 같이 이제 정부의 책임 있는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장을 퇴진하라고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5월 21일에 하니까 일주일 딱 지나서 허가 취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 이제 제가 시민사회 운동하면서 영리병원 같은 경우에 여기 다 같이 이제 반대하셔서 지금도 이제 제주도 영리병원도 사실 이제 그냥 철회가 됐지만, 인보사 사태를 보면서 뭐 이렇게 소수의 어떤 시민사회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모여서 뭐 기자회견하고 뭐 이런 게 뭐 그렇게 큰 뭐 어떤 이슈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제 언론, 기업, 그다음 이런 정부 부처들 중에 이런 기업의 청구를 받은 이런 식약처 같은 이런 부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카르텔을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여론이나 언론 투쟁, 그 다음에 이런 가족 투쟁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파열고를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성과가 있다 항상. 사실 언론에서는 주로 보도하지 않지만 실제 식약처가 이렇게 이제 허가실 제출자들은 틀린 이런 자료들을 공개하면서 빠르게 허가 취소를 그나마 최근에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시민사회 자체가 압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이 건과 관련해서는 워낙 곳곳에 마피아들이 많이 숨어 있어서 그냥 넘어갈 뻔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태를 정리하면은 3월 22일에 코롱이 식약처에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27명의 환자를 다 추가로 발견했고 판매 중지가 됐고 초기 자료를 이제 재검증한다고 하면서 4월 15일에는 허가취소를 유보했고 본격적인 식약처 자체 검사를 한다고 했다가 5월 3일에 미쓰비시 산업에서 이제 걸렸고 5월 21일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제한 조치를 건 결과 5월 28일에 사실은 이제 허가 취소가 됐다. 요게 지금의 이제까지의 사태의 추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가 취소가 되니까 인보사 사태는 끝났느냐?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약이 취소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검찰이 또 수사를 하고 있어요. 검찰이 지금 시약처장도 지금 다 고소고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약처장도 다 지금 인허가 관련해가지고 수사 중이고 코롱은 당연히 다 수사 중이고 뭐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검찰한테 맡기면 끝이냐? 일단 첫 번째 이 문제가 나와요. 아까 제가 있죠. 환자들이 지금 이 투입을 받은 환자들이 그 허가가 되고 나서는 한 3,700명이 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임상 1, 2, 3, 4을 다 하는 사람들 하면 3,850명? 그 정도 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포가 이제 어쨌든 이런 위험천만한 세포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는 방사선을 조사했기 때문에 44일이 지나면 이 세포가 다 사멸했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마지막에 식약처가 그 5월 28일에 허가 취소하면서 이 환자들에 대한 장기 추적 조사를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하는 게 코롱이 그 지정한 CRO가 뭐냐면 이제 임상시험 수탁기관입니다. 임상시험을 이제 수탁해서 저희가 요즘에 하는 그 기관에서 이 3,700명을 추적 관찰한다는 거예요. 황당한 주장을 한 거죠. 이게 임상시험 대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 돈 내고 한 국가의 식품약품 안전처가 허가한 약을 잘못 투여받은 정말 이 피해자들인데 이 피해자들을 임상시험 기관에서 무슨 임상시험 관리하듯이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사실은 뭐 질병관리본부나 아니면 뭐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코호트를 형성하고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해도 되겠죠. 그 들어보니까 질병관리본부나 뭐 국립중앙의료원이나 뭐 아니면 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나 네카 같은 데서 이제 이 코호트 관리를 할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복지부의 관련 그 공무원들이 식약처가 걸린 문제를 왜 우리가 이렇게 떠왔느냐. 이거는 정말 피곤한 일이잖아요, 사실. 피곤한 이거는 티도 안 나고. 폭탄을 터뜨린 거는 식약처인데 허가를 내줘서 우리가 왜 뒷감당을 하느냐고 하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린 거고 코호트 구성을 해가지고 추적 관찰하는 게 저희가 이제 지금 배운 대로 많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삼성 백혈병 옛날에 공대인 처음에 2007년, 8년에 만들었을 때도 10년간 이제 추적 관찰하기로 그때 하고 초기 대응할 때 그래서 지금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분들은 지금 코호트 구성이 돼서 추적 관찰을 해서 최근에 결과가 나왔잖아요. 다른 이런 곳에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이나 이런 것들을 고정을 했을 때 혈액암이나 이런 것들은 뭐 2.3배, 뭐 3배 이상도 발병한다 이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하듯이 그 코호트 구성을 해서 다른 인구 집단하고의 차이점을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죠. 이거는 293 세포라고 하는 정말 쥐에다가 주입을 해도 암을 100% 만들었다고 하는 이상한 세포를 사람 몸에다가 주입을 해놓고 지금 이거를 임상시험 대상이고 처음에서 코롱이 지정한 수탁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국가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환자들을 관리하는 비용을 뭐 코롱이 뭐 800억을 내겠다고 중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돈이 중요합니까? 코롱은 이제 정부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서 그거는 뭐 회사 날려야 되는 회사인 거고 당연히 그런 회사는 국가에서 어쨌든 돈을 내가지고 이거는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끝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제2의 흑은 무엇인가? 이게 많이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한 4일 전인가 3일 전에 KBS에서 단독 보도를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 있는 이제 초기 개발자인 이간희 박사의 이메일과 소통한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이간희 박사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나는 애초부터 이게 연골세포가 아닌 걸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거는 코롱이 알려주려고 했는데 알려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못 알려줬는데 걔네가 연골세포로 허가를 받은 거야. 잘못 받은 거야. 이렇게 물타기를 했다니까요. 황당한 주장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KBS에 연락을 해서 그런 황당한 주장을 그냥 보도하면 어떡하냐.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는 개발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이제 강조하려고 했다는 건데 아무튼 이 이간희 교수는 이제 사기꾼이죠. 황우석 같은 사람인데 이간희 교수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간희 교수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이건 저희도 이전부터 하던 이야기인데 이 세포는 연골세포도 아니고
그냥 HK293도 아니고 TGF 베타1 그 베타를 트랜스펙션한 이상한 293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293인지 모른다는 거죠. GP2 293인지 GP2 뭐 인벨로 3 293인지 4 293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지금 공식적으로 알려지고 나서 지금 2달이 넘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제2핵이 정확하게 무슨 세포이고 어떤 세포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냥 세포 유전학 검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연골세포 라인이 아니고 신장세포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293 세포에서 분화된 뭔가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 이 세포가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까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아무도 이 제2핵을 확보해가지고 검사를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이런 황당한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서류로만 지금 보고 STR 검사나 지금 뭐 이전에 그 허가받을 당시에 그 세포주랑 자기네들이 이제 받은 자료하고만 이렇게 대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느 누구도 이 세포가 뭔지 몰라요, 아직도. 이런 황당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문제가 있죠. 연구윤리 진실성 이 문제는 충분히 제가 이야기하겠지만은, 애초에 이게 연골세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20년, 아까 보면 94년부터 연구 시작을 해서 99년에 특허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벌써 20년 된 거예요. 20년 동안 온갖 논문을 다 했는데, 그 논문에 다 연골세포라고 돼 있는데, 또 어떻게 할 거냐면, 이관희 교수가 한 이야기가 그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본인이 다 연골세포라고 논문을 냈거든요. 2011년까지. 그러면 지금 와서 본인은 옛날에 알았다고 하는 주장을 할 정도니, 근데 그 양반은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라서 이제 수사가 안 됩니다. 네. 미국을 나른 지 오래됐고요.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모든 지분을 다 팔아가지고 한 3천억 정도의 돈을 챙기고 지금 끝난 상황이에요. 검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시민권자예요, 또. 아무튼 이 진실성 문제예요. 연구 진실성 문제. 이거 해결을 해야지요. 이 건에 이관희 교수만 걸려있는 게 아니고요. 이 논문들을 곳곳에 온갖 그 학계의 온갖 인물들이 다 있고, 그리고 이 임모사는 임상 3상 실험은 정형외과 의사들이 있어요. 다. 한국에 서울대 정형외과, 서울대병원 정형외과부터 시작해서 유수의 정형외과 교수들이 다 참여한 실험이에요. 물론 이 교수님들도 지금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나도 속았다. 나도 연골세포인 줄 알고 있고 임상시험, 3상 시험 내가 참여했지 라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 논문들을 누가 보면 견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황당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사태가 이 상황이 됐는데도 이 한국 사회의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진짜 아주 이 코롱이라고 하는 어떤 제약 자본가,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하는 이 관료사회의 결탁고리의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까지도 해결의 실마리조차도 지금 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황당하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은 약품 그럼 안전관리 체계는 어떻게 할 거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인력이 너무 적어서 이거 서류 심사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대충 봐서 이렇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한 400명 정도를 더 고용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이게 항상 진짜 대단한 조직이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뭔가 징계를 받아야 될 상황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어떤 반격의 기회로 삼는 대단한 사람들인데, 아무튼 뭐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본인이 어쨌든 약점이 생겼을 때, 본인이 이제 공격받았을 때 언제 한번 공수전환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처라서 대단한 부처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전체계 관련해서 식품의약품 안전처만 관련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도 관련돼 있고, 국무총리실도 관련이 돼 있고, 사실 정부가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이거는. 근데 아무도 아무 말 안 한다. 이게 왜 아무 말 안 하는지는 제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임보사는 게이트다. 사실은. 이거는 그냥 임보사라는 게 약 하나 바뀌어서 저희가 잘못 체크해서 허가 취소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왜냐? 일단 이 98년부터 이 애초에 이관희 교수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거 다 R&D 자금을 가지고 한 거예요. 한국의 지금 대부분의 어떤 약제나 이런 것들, 신약 개발한 것들의 초기 자금은 대부분 다 국적 자금에서 나옵니다. 미국은 더 하고요, 원래. 문제죠. 보건복지부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산업재산권도 등록했어요. 이관희, 노문정, 강경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찾아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2002년에서 2007년까지는 또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이 개발 사업을 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2005년에서 2010년은 이제 바이오스타 프로젝트라고 당시에 이제 황우석 조리세포사기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박기영 씨라고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최근에 이제 한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또 한번
그 차관급으로 정부에 한 2조 원 되는 R&D 과학기술 자금 관리하는 사람으로 갈 뻔하다가 이제 시민사회단체 반발로 임용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박기영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하무석 사태 때 그 5인방 중에 하나입니다. 하무석 사태를 불러일으킨 그 사기를 불러일으킨 그 사람이 만든 프로젝트예요. 이게 바이오스타 프로젝트라고. 바이오 헬스 쪽에 뭔가 산업화되고 이것도 돈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제 바이오 미래전략 핵심 사업의 4가지 중에 하나로 해서 이때 돈을 제일 많이 받았죠. 코롱이 이때는 한 100억 정도를 받았죠. 그 앞쪽은 이제 뭐 R&D 자금 받아서 한 2, 30억씩 받았다면 여기 이제 100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논문들이 정말 진짜 대단해요. 이게 뭐 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콜라겐 타입2는 이제 연골 컨트롤 사이트에서만 나오는 콜라겐이거든요. 근데 콜라겐 타입2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연골세포가 아니었잖아요. 그럼 신장세포가 이걸 어떻게 만드냐. 이 논문은 기적의 논문이에요. 기적의 논문. 저는 그래서 이 논문을 거꾸로 더 연구하면 우리가 핵심적인 것을 개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세포에서든지 어떻게 연골세포의 그 주된 구성 성분이 이제 뭐 개그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콜라겐2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것도 여기 보시면 이제 TGC라고 하는 게 이제 티슈젠 C 얘네들이 만드는 이 세포는 일반 연골세포랑 비교를 했을 때 콜라겐 타입2를 만들어내는 수준이 상상을 초월해요. 이 신장세포가 막 진짜 막 미친듯이 콜라겐 타입2를 만들어내고 신장세포가 미친듯이 그 사이에 이제 이 가교 물질인 이 개부 펩티드를 막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신기한, 신박한 이런 진짜 이 세포를 더 연구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이 관여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다음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 이게 진짜 이게 제대로 된 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건지. 이거 데이터 찾아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거 항우석 줄기세포 사기보다 더한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항우석 줄기세포 사기는 2005년에 밝혀졌을 때 이제 내부 고발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예 애초에 대화줄기세포 하나도 만든 게 없고 전부 이제 사진이나 다 조작한 걸로 이제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이 이간이와 이 일당들은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2005년이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한국의 바이오 헬스 업계에는 이런 사기꾼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근데 당시에 하무석만 딱 커트가 당한 거죠. 그래서 하무석 씨가 지금도 더 억울해하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있냐. 자기가 좀 튀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려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다 사기치고 있는데 바이오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법도 이렇게 또 타겟을 해서 잘 고쳐주는데, 이게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관이 한 법인데, 2015년 12월 29일에 이제 이게 통과가 됩니다, 국회에서. 당시에 저희가 이제, 각종 의료민영화 규제화나 법안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몇몇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생명유연들 안전에 관한 법을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어떻게 바꿨냐? 원래는 이 1, 2항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1항 1호 또는 2항 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는인데 이게 원래 옛날에 AND였어요. AND가 뭐냐면 1항 1호는 뭐냐면 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암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그리고 AND 2번은 뭐냐면 기존 치료보다 현격하게 효과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1항은 희귀 난치성 그 암 같은 질환이어야 되고 2호는 기존 치료보다 현격하게 효과가 줘야 돼요. 그 두 개를 다 만족했어야 돼요. 두 개를 다. 유전자 치료제는 임상시험을 하든지 시판을 받으려면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된다. 원래 이 지금 조항이.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이거를 또는으로 바꾼 거예요. 또는으로. 그래서 이걸 또는 정도로 바꿔가지고 도대체 뭐 얼마나 이득이 있을까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물론 저희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박인숙 의원은 의료민영화 그래서 이제 발의한 걸로 규제완화책 발의한 사람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그 낙선운동 대상이 되긴 했었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이거였던 인보사였던. 왜냐? 인보사는 태행관절염 치료제잖아요. 그래서 태행관절염 치료제이기 때문에 1항에 해당이 안 돼요. 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암 치료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저희는 몰랐는데 매일경제랑 그 이런 한국경제 같은 주요 경제지에서 인보사가 이제 곧 그 특혜를 받아가지고 시판될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몇 개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꼼꼼하게 준비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첨단 재생 산업 협의체 같은데 이제 항상 이제 코롱생명과학을 핵심으로 들어가고
생명윤리위원회 최근에 이제 저희 DTC 유전체 규제 뭐 이런 것들 이제 결정하는 중인데 여기 이제 민간 협의체에도 코롱 생명과학 연구소 이제 김수정 연구소장 이 사람이 이제 항상 들어갔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쪽에 얼마나 이제 정관계에 이제 로비가 잘 됐냐면 산업장관상을 작년에 받았어요. 바이오 혁신 기업으로. 산업장관상만 받았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네. 작년에 12월 3일에. 우리 박용호 장관께서는 이제 진짜 이거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이 누가 이 사람을 추천했는지도 이제 저희가 다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 코롱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 보시면 인보사 연구개발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 공로를 인정해서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한 거예요. 황구석 중개세포 사기는 국내에서 밝혀져 가지고 논문 사기잖아요. 시판한 것도 아니고 무슨 약을. 그럼 끝났는데 이 케이스는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막 상 주고 막 진짜 표창하고 막 진짜 돈 지원하고 뭐 온갖 걸 다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이게 있어요. 생물학적 제재의 품목 심사 규정을 보면은 유전자 치료제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품목 허가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품목 허가율이 똑같이 있거든요. 유전질환, 암, 기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의 치료제의 경우 이거 아니잖아요. 이 보사가 두 번째에 해당해.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이것도 아니죠. 유전자 치료제가 현재 이용 가능한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안전성, 유효성이 명백하게 개선된 경우. 명백하게. 자, 그럼 명백하게 개선된 경우면은 기존 표준 치료하고 이거 비교해봐야 되잖아요. 표준 치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스탠다드 세라피는 히알루론산과 스테로이드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표준 치료 같은. 물론 이제 그보다 뭐 운동요법이라든가 식이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이건 사실 퇴행질환이니까 생활습관질환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더 이제 강조해야 되지만 자, 만약에 공격적으로 치료한다고 하면 그 정도인데 이 논문이 뭐냐면 이게 임상상상 논문인데 이 임상상상 논문을 보면은 이게 대조군이 뭔지 아세요? 생리식염수예요. 생리식염수를 놓은 사람하고 인보사를 놓은 사람하고 두 개를 비교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생리식염수보다 인보사가 효과가 좋다는 거는 입증이 됐지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다른 치료법과 비교한 논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황당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허가가 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보사가 연골세포였다고 할지라도 허가가 될 수가 없는 원래 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게 중앙약심 그 회의록을 보면은 2017년 4월에 처음 이 허가를 해주는 위원회에 있던 교수 7명 중에 6명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해요. 이게 기존 치료랑 비교를 한 게 없는데 2, 3년 정도 더 연구 결과를 가져서 기존 치료보다 낫다 그래야지 우리가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허가를 해줄 게 아니냐 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딱 2달 딱 지나고 나서 위원을 무려 3명이 9은 아니고 이제 본인들이 안 한다고 주장하는데 하고 5명을 새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5명이 다 이제 그 제약기업의 뭐 CEO이거나 아니면 뭐 제약기업의 그 규제 하나를 하는 그 천장들 5명을 시각처에서 위원회 집어넣어가지고는 이제 이 가방을 넘기게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킨다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이거를 보고 나서 이 케이스는 식품약품안전처가 인보사를 허가하기 위한 사실 위원회를 가동한 거고 그리고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4월에 즉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면 이 정도 효능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험성이 크지 않은가. 증상 완화를 위한 유전자 치료제의 위험성을 가지고는 적절하지 않고 아까 임상3상 논문을 읽어보면은 그 논문을 쓴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훗날 이런 일을 겪을 걸 알았는지 되게 드라이하게 썼는데 진짜 통증 개선 효과 외에는 없어요. 뭐 MRI 찍어서 연골재생 효과 하나도 없고 통증 개선되는 비싼 진통제였던 거고 그리고 인보사 가격은 아시죠? 인보사 하나에 700만 원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지금 뭐 10,000원 정도도 안 하고 건강보험도 되고 히알루론산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 3만 원이지만은 뭐 본인 부담도 하면은 9,000원 정도죠. 그러니까 30%니까 9,000원짜리하고 700만원짜리하고 그 비교한 논문이 하나도 없는 데다가 700만원짜리가 갖고 있는 효과라고 하는 거는 진통제밖에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약을 허가를 해줘놓고 지금 이 사태가 이렇게 됐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시각처 이야기는 이 중앙약심 소분과 회의 그 결정은 그냥 행정적으로 원래 하던 관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기업전용의 투기 문제가 뭐 이런 큰 문제들이 다 있는 거고 약품 관리와 관련해서 교차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뭐 황당한 일이죠. 지금 사태. 시판 후에 사후 확인도 부재하는 상황이고 허가 사항 위반에도 늦장제가 하고
안전처가 아니고 사실은 식품약품안전처는 산업처로 전락한 거죠. 지금도 근데 산업처로 계속 가라고 대통령이 막 이렇게 푸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독립기구가 아니고 정부적인 기구고, 그 다음에 또 무능력해요. 지금 보면 되게 무능력한 기구예요. 그냥 회사의 무슨 홍보부처 같이 활동하고. 이제 이것을 또 이야기하는데, 비급여 문제. 실제로 이 약을 주입한 의사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있죠. 최소한 또 자기가 주입하는 약이 어떤지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700만 원짜리 약인데 코롱이 제공하는 그 팜플렛만 보고 믿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논문이라도 찾아보고. 논문 찾아봤으면 임상삼상 논문에서 진통효과 조금 나아지는 거 말고는 없어요. 바스 스케일로 제가 찾아보니까는 바스 스케일 저희 그 제일 아픈 거 10이라고 치고 제일 안 아픈 거 0이라고 했을 때 한 8 정도 되는 환자가 한 1년쯤 지나면 한 6 정도 되는 게 효과인데, 그거를 700만 원으로 권유할 수 있는 의사는 좀 양심이 저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스테로이드나 뭐 히알루론산 줘도 그 정도 효과는 다 기대할 수 있는데, 그리고 먹는 약으로 뭐 차라리 제가 그 아세타미노펜 줬을 때도 그 정도는 효과 있지 않을까요? 바스케일 8에서 한 6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약을 하면서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했다는 거. 이게 결국은 주치의 제도가 없으니까 돈벌이에 미친 의료 공급자들이 다 날뛰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기업윤리는 한국은 이제 뭐 완전 밑바닥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인보사는. 연구 과정도 불투명하고, 지적생활권이 특허를 받는 데만 이제 아주 특화되어 있고요. 교차 확인 없고, 또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 동원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이게 코스닥에 상장될 때 그 코롱 티슈진 관련해서도 보면은 그 상장을 중개해줬던 그런 그 금융회사들도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이웅렬 회장이 작년 11월에 이제 갑자기 청년들이요 스타트업 이런 거 해라, 나도 벤처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회장 그만뒀잖아요. 아시는지 모르는데, 코롱 이웅렬 회장은 작년 11월 21일인가 22일에 돌연 이메일을 써서 전 직원들한테 나는 60대 이제 청년으로 돌아가겠다. 그동안 내가 부모로부터 받아서 내가 이제 너무 안주하면서 살았다. 나는 벤처기업을 하겠다. 니네도 지금 안주하지 마라. 이런 막 하면서 막 그때 매일경제 이런 데서 재벌 3세인데 역시 마인드도 다르다. 이런 식으로 찬사를 들어가면서 사퇴를 했거든요. 회장 사퇴를.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내용상. 알고 도망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근데 아무튼 이분이 주식을 팔지는 않았어요. 주식을 한 주라도 팔았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코롱 생명과학이 주식을 만약에 작년에 한 주라도 팔았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한 주라도 안 팔았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롱 생명과학 거의 뭐 한 80% 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티슈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기 주식 해보신 분들은 그냥 아실 텐데, 요즘에 풋옵션이라고 해서 떨어질 걸 예측하는 옵션이 있고, 공매도도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할 필요 있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가지고 손실을 막 메꿔놓을 수 있지. 그러니까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자본의 움직임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한낱 진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파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돈이 일단은 한 수백억 정도 모이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 돈으로 돈을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가 온갖 짓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지금 찾아내려면은 사사시 뒤져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장담컨대 식약처에는 이걸로 인해서 돈 번 사람이 없을까요? 정형외과 의사들 이거 임상정한 사람들은 돈 번 사람이 없을까요? 다 돈 번 사람들 끼어 있어요, 여기. 진짜 뭐 수천억 번 사람이 있겠지만 그거 말고 이제 뭐 1억, 2억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은 많을 거라고요. 이 건으로. 대신에 이제 개미들은 지금 완전히 그지됐죠. 이거 인보사 심판되고 나서 주식 산 사람들은 다 바보 됐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임상시험 3상 승인 받았을 때 이럴 때 이제 폭등했거든요. 그럴 때 주식을 샀어야죠. 근데 그럴 때는 주식을 저희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앞서 이야기한 인보사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보건의료 규제 완화책들이 모조리 다 이거랑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주장할 필요가 있다. 딱 이거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의료 공공성 부분에 비해서 의료 영리화 산업화 압력이 너무 크다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예 대통령이 뭐 문케어라도 안 한다고 했으면 박근혜 정부 때처럼 한번 때려볼 수 있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의 레토릭이 남아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쨌든 강조를 해서 이거를 이렇게 크기를 키워야 되고 이쪽을 이제 찌부러뜨리는 수밖에 없다. 국가 신약 개발, 미래인력 선도 사업단 다 이제 이런 규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임박한 과제는 일단 첫 번째는 인보사 진상규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자라든가 아니면 제2의 성분이라든가 연구윤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하고 첨단 재생 바이오의약품법 이거를 저지를 해야죠. 이건 지금 법사위 막혀 있으니까 이건 꼭 저지해야 되고, 이 좋게 지금 뭐 거의 2달 넘게 놀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법사위 되자마자 이거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2달씩이나 놀고 있다가 기껏 나서 한다는 짓이 이런 거냐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그래서 저희 서울에 무상의료용으로 의료민영화 제도 공급보험이 같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국회 개원하자마자 이런 거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증 측에 도입 저지를 해야 되고, 병원 기술지주회사 3병용 협력단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진짜 나가야 됩니다. 병원에 연구중심병원에 기술지주회사 차리게 되면 이게 렉터드 토파라고 이 기술지주 회사가 후에 주식 투자가 될 수 있고 상법상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비영리 법인인 병원을 막 지고 흔들 수가 있어요. 이게 커지면은. 만약에 이 회사가 아까 제가 얘기한 코롱티슈진처럼 주식 임상시험 한 3, 3 정도 들어가면서 3조 원짜리 회사가 되면 3조 원짜리 회사가 진짜 병원을 막 지고 흔들 수 있는 거죠. 3조 원 정도만 되는데.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개인건강정보 같은 경우에는 옵트아웃 운동을 저희는 이제 해야죠. 저희가 지금 개인건강정보라고 하는 거는 공적인 건강보험 체계 때문에 저희가 저희 개인건강정보 심사 청구나 이렇게 쓰라고 동의해 준 거지. 이거를 지금 기업이 빅데이터 가지고가지고 자기네들 약 개발하는데, 아니면 의료기기 개발하는데, 아니면 무슨 뭐 보험회사 무슨 청구 정보나 손해율 계산하는데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내 정보를 빼달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국가주의 교육을 너무 받아가지고 이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인지가 좀 떨어지는데 이 부분도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내 개인건강정보 모아다가 기업한테 이렇게 빅데이터 사업을 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할 수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기업 책임 강화해야 되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을 개발했는데 좀 계속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롱 생명과학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의 한 수조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벌어냈다고 보고, 기업살인죄 같은 것도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물론 저희가 이제 산업재해나 이런 데다가 불발이 아니라 기업이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것들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합니다.